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탄핵조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건 20년 만인데요.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군 수뇌부가 한국에 총출동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통째로 옮겨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조정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의 우크라이나에서 활동에 대한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하면서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연계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개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측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판정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 더 증폭시키는 이런 미디어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이거는 바이든 부통령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벌써 첫날 증언에서부터 뭐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이 청문회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향후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게 하원 법사위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원에서 과반수, 절대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은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그럼 그것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죠. 예.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되죠. 그래서 상원 표결을 하는데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은 대통령 탄핵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통령,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론 흐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도 탄핵안이 이제 표결에 붙이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제 화이트워터 스캔들이라 그래서 그때 탄핵 안이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표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원은 이제 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연방제도이기 때문에 각 주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꼭 상원의원들이 그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두 가지 예를 들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었죠. 와이워터 스캔들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임을 시켰는데 강요하고 코미 국장이 이것은 정말 그 수사방해에 해당한다. 그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 소위 스모킹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위헌무효 됐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거다. 이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에 비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러면 볼턴 전 보좌관이 청문회에 나올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하고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존 볼턴 과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국가이익 차원에서 어떤 큰 결심을 한다면 청문회에 나오겠지만 예. 그런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증언이 없다면은 존 볼턴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명하는
그것은 뭐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큰 변수로 작용할 행동까지 할 것인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 측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는가입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탄핵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년 11월이 결국에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대선 후보로서의 흠집을 내는 전략으로서 이런 탄핵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인가, 이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좋으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게 돼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실업률이 더 낮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2008년 그 서프라임 그 모기지 위기 때부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는 미국의 실업률이 9%, 11%까지 갔거든요. 그랬었죠. 10명 중에 1명이 직장이 없었는데 그게 점점 좋아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실업률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현 상태에서는 3.7까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또 정치적인 비판이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 꼭 이렇게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 이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화문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서 이런 메시지의 강도를 높인 것이거든요. 어떤 이런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고, 또 흥미로운 것이 이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전에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비질란트 에이전트라든지 이제 한미 간의 합동 공중 군사 훈련을 축소할 의향이 있냐 그랬을 때 우리는 북한이 화낸다 그래서 훈련 일정이나 규모를 조정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은 또 이 말을 바꿔서 우리는 축소 변형할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제 외교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융통성 있게 발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이런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유화책을 제시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은 그것을 놓지 않고 잡으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지난번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 아무 결과가 없고 김명길 순회대사가 그냥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그랬죠. 성명만 발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 측에 미국이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는 김명길 대사가 굉장히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쳤지만, 사실 북한 정권에서도 한번 고려할 만한 제안과 메시지를 비건 대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무 협상을 시작할 명분을 북한이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네, 그렇게 북미가 지금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발언으로 핑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미국 측의 주요 당국자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 한미 연합훈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한 정책과 이제 한미 동맹 정책이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급선무는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 분담을 한국 측이 5배 이상은 더 책임져야 된다. 지금 뭐 50억 불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젠다부터 우선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11월 23일부터 종료되고 있는 한미일 간의 GSOMIA, 여기에 대한 한국 측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 막 밀리 합참의장이라든지 그 스틸웰 차관보가 이야기한 메시지를 되풀이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미일 간의 안보 공조가
동아시아 안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다.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일관된 입장이죠. 그랬죠. 결국에는 원인 제공은 일본에서 왔다. 수출 통제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 국가로서의 관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먼저 이에 대한 어떤 결정 철회라든지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한국이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이 안보 협력 국가로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문 대통령의 그 결단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